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썰밤을 즐겨 듣는 애청자예요. 여기 사연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제 나이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부끄러운 마음에 구체적인 나이를 밝히긴 좀 그렇고요. 그냥 바로 제 이야기를 털어놔 볼게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참으로 우여곡절 많았던 세월이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반평생 까막눈으로 살았던지라 글재주도 없고요. 하지만 손주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글을 적어내려가 볼게요. 부디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18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엔 그런 조혼이 흔했죠. 남편은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연상이었지만 인물도 훤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중매쟁이 소개로 시집을 갔는데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를 많이 아껴줬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혼한 지 5년도 채 안 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때 저는 고작 23이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들과 젖먹이 딸, 그리고 연로한 시부모님을 책임지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설상가상 남편의 장례식 이후 시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당뇨와 고혈압 등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돌볼 힘이 없었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아버지 방으로 달려가곤 했던 나날들이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새벽마다 자꾸만 대문 밖으로 나가 행방불명이 되곤 하셨거든요. 그쯤엔 밖으로 나가려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씨름하는 게 일상이었죠. 아버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장에 간다. 오늘이 장날이란 말이다. 아버님, 오늘은 장날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직 새벽이고요. 장날 아니면 뭐? 넌 뭔데 날 가둬두려고 해? 이거 너라고! 시아버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밀쳤어요. 다 늙은 노인네가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번번이 저는 뒤로 나자빠지기 일쑤였죠.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하다 보면 머리가 뭉텅이로 뽑히고 온몸에 멍이 드는 건 예사였네요. 그런 와중에 식구들의 생계 또한 책임져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틈틈이 마을 일손을 도왔는데요.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5식구가 먹고 살기 힘에 부쳤어요. 그나마 시댁이 갖고 있던 논밭을 팔아 부족한 생활비를 메꿨지만 그마저도 얼마 안 가 바닥이 나고 말았죠. 그때부턴 시장에 나가 김밥을 팔았어요. 다 팔고 집에 오면 또 늦은 시간까지 품삯 바느질을 하며 돈을 벌었죠.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런 제가 많이 안쓰러웠던가 보죠. 당뇨로 손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늘 제 걱정만 하셨어요. 미순아, 나랑 너희 시애비랑 그냥 어디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마. 아님 그냥 확 죽어버리든가. 어머님, 그게 무슨 무서운 말씀이세요. 네가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 어차피 우리야 살 만큼 살았는데 괜히 더 살겠다고 욕심부리면 네 침밖에 더 되겠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까지 다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드리면서도 제 마음은 매일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삶이 너무 고단했거든요. 먼저 간 남편이 너무 그리웠죠. 아이들도 저를 힘들게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어린 아들은 밤마다 죽은 남편을 찾으며 울곤 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나 아빠 보고 싶어. 영철아, 아빠는 이제 안 와. 왜? 왜 안 오는데? 너무 멀리 가셔서 다시 오기가 힘들대. 대신 영철이가 얼마나 잘 크는지 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셔.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아빠 보고 싶은데. 나도 아빠 있는 하늘나라 갈래.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아들을 꽉 안고 달래며 눈물을 참았어요. 딸은 제 손을 탈 새도 없이 거의 시어머니가 돌보셨는데요. 제대로 먹이질 못해 그런가 몸집이 또래보다 훨씬 작았고요. 늘 울기만 했죠.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는 지대요. 그땐 솔직한 말로다 식구들이 다 짐덩이처럼 느껴졌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 혼자가 아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야 한다는 마음보단 가족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절이 10번도 더 넘게 바뀐 어느 날, 시아버지가 치매와 지병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막상 장례를 치르고 나니 슬픔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오더군요. 한편으로는 그런 스스로가 혐오스럽고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런 살아있는 감정을 느낀 것도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끝없이 이어지는 고된 나날 속에서 저는 제 감정조차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는 시골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도시, 기왕이면 서울로 올라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싶어요. 당시 가진 거라곤 고향집을 팔아 마련한 얼마 안 되는 돈과 딸린 식구들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허름한 반지하 방을 구했고요. 무작정 거리로 나가 떡볶이와 김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바로 단속 대상이겠지만 그때만 해도 무허가로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처음엔 파리만 날렸는데요. 어디서 입소문이 났는지 점심마다 인근 회사원들이 몰려오더군요. 돈 버는 재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더랬죠. 그러던 중에 운 좋게 마음씨 넓은 건물주를 만나 제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아들과 딸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간판을 올렸는데요. 어찌나 뿌듯하고 행복하던지요. 한편으론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 걱정도 됐는데요. 다행히 우리 네 식구 먹고 살 정도로는 돈이 벌리더군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지병이 악화되며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셨어요.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채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셨죠. 미순아, 너도 이제 우리 영감이랑 철만이 옆으로 갈 때가 된 것 같다. 너 고생만 시키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아시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내 걱정은 말고 잘 살 거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평생 고생만 하다 떠나셨어요. 고된 삶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제겐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느새 자란 아이들이 저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줬어요. 아들과 딸의 둘 다 공부도 곧잘하고 성품도 유순했는데요. 특히 아들은 학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모범생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질풍노도라 불리는 사춘기 시절에도 제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죠. 교사 되는 게 꿈이던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범대에 진학했고요. 거기서도 줄곧 1등을 놓치지 않다가 졸업 후 당당하게 교편을 잡았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잘 자라준 아들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그런데 아들이 남모르게 제게 부채감을 갖고 있었던가 봐요.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제게 봉투채 건네주며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엄마는 좀 쉬어.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잖아. 내가 고생하긴 무슨 고생을 했다고. 됐으니까 이 돈은 너 써. 나중에 장가 들고 자식도 낳고 하려면 열심히 모아야지. 됐어, 난 결혼 안 해. 평생 엄마 모시고 살 거라고.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제일 먼저 결혼한다더라.
농담처럼 넘겼지만 내심 아들이 정말 결혼을 안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아들은 30이 되기 전에 좋은 여자를 만나 장가를 들었어요. 부부는 끼리끼리라고 며느리 역시 아들만큼이나 심성이 곧고 좋은 아이였죠. 결혼식 날 저는 혼주석에 앉아 먼저 떠난 남편과 시부모님을 떠올리며 속삭였어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영철이가 어느새 다 커서 이렇게 결혼을 하네. 어머님, 아버님도 보고 계시죠? 부디 우리 영철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닌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린 무탈하게 잘 살았고요. 제게도 참 잘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딸아이마저 시집가고 나자 혼자 둘 수 없다며 합가를 하자고까지 했죠.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 큰 집에서 어떻게 혼자 지낸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어? 맞아요, 어머님. 저 이 사람 출근하고 나면 혼자 얼마나 심심한데요. 저희 같이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요. 네? 아들 내외의 말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줬어요. 내심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허전하던 차였으니까요. 합가 후 혹시라도 며느리와 부딪히면 어쩌나 염려도 됐는데요. 서로 조심해서 그런가 정말 친모녀 사이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무탈할 수도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까지 태어나며 제 행복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겨 꼬물거리는 그 어린 생명체를 본 순간 정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떻게 늘 따스한 봄날 같기만 하겠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 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어요. 부모가 될 만큼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겉으론 응원했지만 내심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컸는데요. 다행히 아들이 가르치는 데 재능도 있고 또 사업 수완도 괜찮아서요. 점점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들은 학교 다닐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빠졌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매일 출근했고요. 새벽같이 나가 밤 늦게나 들어왔죠. 그때만 해도 그저 아들 몸이 축나는 게 아닐까,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여야 하나 걱정만 좀 했을 뿐인데요.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직도 떠올리면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얘기해야겠죠? 그쯤에 저는 가게를 접고 집안 살림과 손주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손이 너무 부족해 며느리도 학원에서 간단한 사무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아들과 며느리는 일찌감치 출근하고요. 저 혼자 손주와 둘이 집에 있었죠. 어느새 시계는 밤 9시를 훌쩍 넘긴 상태였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늦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손주를 재우고 먼저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집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며느리인가 하고 받았더니 모르는 여자더라고요. 여보세요? 김영철 씨 어머님 되십니까? 여기 핸드폰에 번호가 있길래 연락드렸는데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김영철 씨랑 며느리분이 교통사고로 그만.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빨리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발 둘 다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갔는데요. 절망스럽게도 이미 아들과 며느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아들 내외가 타고 있던 차를 덮쳤다고 하더군요. 다행이랄지 불행이랄지 둘 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말이죠. 남편 복이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팔자가 어쩜 이렇게 사나울 수 있을까요? 이제 제게 남은 건 품에 안긴 겨우 2살밖에 안 된 어린 손주뿐이었죠. 아들 내외의 장례를 치른 뒤 손주를 품에 안고 돌아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안락하게만 느껴졌던 집이 마치 지옥같이 느껴졌죠. 사방에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린 손주도 뭔가를 느낀 걸까요?
늘 유선했던 아이가 그날만큼은 자지러져라 울고 또 울더군요. 그런 손주를 달래며 저도 엉엉 울었죠. 간신히 손주를 달린 뒤 그 눈물 젖은 맑은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민재만이라도 무사히 키워야 해. 그게 먼저 간 애들이 바라는 일일 테니까.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불쌍한 우리 손주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사실 아들이 학원을 프랜차이즈화하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낸 엄청난 빚이 문제였어요. 학원 기물을 처분하고 아들 내외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죄다 쏟아부어도 빚을 다 갚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나마 딸이 사위 몰래 돈을 보태줬기에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또 화근이 됐지 뭐예요. 딸이 사위에게 그 사실을 들키는 바람에 둘이 그 일로 크게 다퉜고요.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됐죠. 이러다가는 잘 살고 있던 딸까지 인생 망칠 것 같아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어요. 사위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갈 곳 잃은 저와 손주를 떠맡게 될까봐 불안했던 거겠죠. 손주를 키우기 위해 저는 몸을 불사르며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요. 밤에는 건물 청소 일을 했는데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젊은 사람이 하기에도 고된 육체 노동을 다 늙어서 하려니 정말 죽을 것 같더군요. 몸도 많이 상했죠. 하지만 손주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으로 이를 악물며 버텼는데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손주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청소 일을 하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척추뼈가 손상돼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요. 퇴원 후에도 몸을 쓰는 일은 아예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식당 일도 청소 일도 모두 그만둬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라에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알아도 봤는데요. 제 밑으로 딸이 있어서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쯤에 딸은 사위 직장 문제로 미국에 건너간 상태였는데요. 안 그래도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딸애한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사위가 난리를 칠 게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수리 하나를 끌고 거리로 나가 무작정 파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허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니 조금씩 수레가 끌리긴 하더군요. 새벽마다 동네를 돌며 버려진 폐지와 상자를 주었어요. 수레가 꽉 차면 바로 고물상으로 가져갔는데요. 하루에 고작 몇천 원 버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거면 손주에게 라면이나마 한 그릇 배불리 먹일 수 있었어요. 또 저희 사정을 안 고물상 사장님이 교회 봉사단체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교회와 연계된 복지단체로부터 다달이 약소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한편 고된 노동 탓인지 수술 후 제대로 된 처치를 못한 탓인지 제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어요. 나중엔 허리가 완전히 기역자 모양으로 굳어버렸죠. 어디 그뿐인가요? 얼굴은 늙다 못해 쪼그라들다시피 했고요. 머리도 진작에 하얗게 새버려 어디 가면 다들 저를 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많게 봤네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손주의 얼굴만 떠올리면 금세 힘이 났어요. 손주는 죽은 제 부모를 닮았는지 공부머리가 좋았어요. 학교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칭찬하기 바빴죠. 게다가 또 착하긴 어찌나 착한지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저를 돕겠다며 고사리 손으로 빈병을 모아오기도 하고요. 몰래 시장에서 일을 도와 용돈을 벌어오기도 했어요. 그런 손주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선 뭐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커졌죠.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손주는 제 기대대로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요. 기업의 후원을 받아 따로 유학까지 다녀왔죠. 그런 손주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손주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교회 사람들도 손주가 보통 특출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식해 잘 모르지만 손주가 자기 전공 분야 쪽으로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고요. 대학원에 진학해 더 오래 공부하면 큰 인물이 될 거라 하대요. 손주에게 은근슬쩍 물어보니 본인도 대학원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비 문제도 다행히 기업 후원으로 어떻게든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손주가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할머니, 저 대학원은 안 가려고요. 그냥 바로 취업할래요. 뭐? 아니 왜? 네가 대학원에서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했잖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한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나이에 계속 공부만 하는 것도 너무 염치 없고 이제 돈 벌어서 할머니 편히 쉬게 해드려야죠. 손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깃든 미안함과 자책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는 울컥한 감정을 애써 들으며 손주의 손을 꽉 잡았죠. 민재야, 너 그 말 취소해라. 네가 이대로 대학원 가는 걸 포기한다고 하면 할미 마음이 어떻겠냐. 땡땡 회사에서 너 학비도 지원해주겠다는데 그걸 왜 마다해. 하지만 할머니, 학비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공부하는데 생활비도 필요하고 할머니도 언제까지 파지 줍게 할 순 없잖아요. 파지 줍는 게 어때서? 이 할머니 파지 주어서 너 먹일 쌀 사고 라면 사고 과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다 늙어서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냥 늙은이 소일거리 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할머니 허리도 안 좋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쉬지 않고 파지 주우러 다니는 거 다 나 때문이잖아요. 제가 진작에 취업해서 돈 벌었으면 할머니 파지도 안 줘도 되고 병원도 다닐 수 있고 이런 곰팡내 나는 지하 골방에서 안 살아도 되는데. 급기야 손주는 감정이 복받쳤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손주를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돈 버는 건 나중에 해도 돼. 너 대학원 가고 공부 더 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 전 대학원 안 가고 바로 취업할 거예요. 그럼 내가 네 죽은 애비랑 이미 볼 면목이 없다. 네가 공부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이 할미 때문에 대학원 안 간다고 하면 내가 그 애들 앞에서 나중에 뭐라고 할 말이 있겠냐. 부탁이다. 이 할미 마지막 소원이다. 제발 대학원에 가거라. 어? 할머니. 제 애원에 손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알겠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대학원 가고요. 거기서도 꼭 1등해서 성공할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야 내 새끼지. 그렇게 손주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손주는 약속한 대로 대학원에서도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요. 졸업 후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당당히 대학교 교수가 됐죠. 물론 아직 경력이 짧아 조교수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교수가 됐다는 점에선 다를 게 없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은 듯 했어요.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민진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할미가 뭘 했다고.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진짜로 못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알지? 네가 할미 유일한 자랑인 거. 손주가 교수가 된 뒤로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손주는 월급을 받으면 그걸 고스란히 제게 쥐어줬는데요. 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뒀어요. 나중에 손주가 장가갈 때 뭐라도 보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손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주도 꾸준히 주우러 다녔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쯤에 제 소원은 손주가 빨리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는 거였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것처럼 어느 날 손주가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더군요. 할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뭐? 민지 너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할머니한테 그동안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아이 죄송하긴. 어떤 아가씨인데? 나이는 몇 살이고? 착하니? 어떻게 만났어? 흥분해 마구 질문을 던지자 손주가 쑥스럽다는 듯이 웃었어요. 할머니 하나씩 물어보세요.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후배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곧 데려올게요.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손주는 한껏 설레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행복하면서도 조금은 섭섭했죠. 그래도 손주가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칠 뒤 손주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손주의 여자친구는 단정한 옷차림에 고운 얼굴이 딱 봐도 곱게 자란 아가씨 같더군요. 실제로 아버지가 제법 규모 있는 물류 사업을 한다 하대요. 안녕하세요 할머님. 그동안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빠 키워주신 부모 같은 분이라고.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얼른 들어오게.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어. 저는 손주와 손주 여자친구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사실 변변한 부엌도 없는 작은 새방이라 내보이기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손주가 제 허리를 생각해서 집으로 데려온 거였죠. 손주의 여자친구는 낡고 허름한 집안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죠. 괜히 눈치가 보인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앉으라 권하고요. 냉장고에 미리 사다 둔 주스를 내왔죠. 일단 앉아서 주스부터 들고 있어. 네, 아가씨 온다고 해서 갈비찜이랑 이것저것 좀 했는데 금방 밥 차려줄 테니. 전 괜찮은데 밥 안 먹고 왔을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저는 부엌으로 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접시에 하나씩 담아 내오기 시작했죠. 이거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거야. 많이 먹어. 비쩍 마른 게 살 좀 쪄야겠구만. 네, 감사합니다 할머님. 하지만 손주의 여자친구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못 먹어? 원래 입이 좀 짧은 편인가?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여기 오기 전에 이것저것 좀 주워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요. 손주 여자친구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젓가락을 내렸는데요. 그 순간 젓가락에 걸린 물잔이 떨어지며 손주 여자친구의 치마로 쏟아졌죠. 아이고 이를 어째 예쁜 치마를 다 못 쓰게 됐네. 당황한 저는 옆에 있던 행주를 들고 허둥지둥 손주 여자친구의 옷과 다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손주 여자친구가 제 손을 세게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제가 닦을게요. 화장실에 휴지 있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손주의 여자친구가 어색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저 옷도 다 버렸고 뒤에 약속도 있어서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빠 나 좀 데려다 줄래? 그래, 조금만 기다려. 자기 여자친구를 말없이 보던 손주가 이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외투만 걸친 뒤 바로 여자친구를 따라 나가더군요. 혼자 남겨진 저는 부엌 정리를 하고 괜스레 불편한 마음에 몸을 가만두지 못했는데요. 현관문이 잘 닫혔나 확인하려 걸음을 옮긴 찰나 갑자기 바깥에서 손주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현관문을 열어보니 웬걸 손주가 손주 여자친구에게 마구 화를 내고 있더군요. 너 대체 우리 할머니 앞에서 버릇없이 그게 뭐야? 미안해 오빠. 근데 난 오빠 집이 그렇게까지 그런 줄 몰랐어. 그런 줄 몰랐다니 그게 대체 뭔데?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내가 계속 말했잖아. 우리 집 가난하다고. 할머니가 파지 주워가면 다 키웠다고. 알지. 근데 이 정도일 줄은. 할머니도 솔직히 노인 냄새인지 뭔지 악취도 좀 많이 나고 음식도 너무 입에 안 맞아서. 그래도 오빠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아까 오빠도 봤잖아. 내 몸에 그 더러운 걸레 갖다 대는 거. 거기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주도 기분이 나빴는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성이 네가 철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떻게 날 키워주신 할머니한테 악취가 난다는 등 더러운 걸레를 갖다 댄다는 등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어? 됐으니까 너 혼자 돌아가.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헤어지자는 거야? 내 유일한 가족을 무시하는 너랑 그럼 어떻게 더 만나겠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야. 너무 당황해서 그만. 오빠한테 할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도 잘 알지. 그래서 할머님 앞에서 아무 내색 안 하려고 노력했잖아. 어? 단호하게 돌아서려는 손주를 붙잡고 손주 여자친구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손주의 표정이 풀어지지 않자 급기야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더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주는 한참 뒤에야 집에 돌아왔는데요. 저는 굳이 방금 봤던 일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가씨와 계속 만나든 헤어지든 손주의 뜻을 따라주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손주의 앞날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도 애써 내색하지 않았네요. 그 아가씨가 뭐 일부러 나쁜 마음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심성은 착해 보였거든요. 집안도 아버지가 사업한다니 잘 사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손주가 그 아가씨와 기왕이면 결혼까지 해서 잘 살길 바랬어요. 다행히 손주도 여자친구의 계속된 사과에 마음이 풀렸나 보죠. 그 뒤로 별말 없더니 갑자기 결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상견례를 하자 하더군요. 냉큼 좋다 했어요. 손주가 대학 교수도 됐겠다. 이제 좋은 짝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바랬으니까요. 그쪽 집안에서 저를 저어한다면 제가 손주와 따로 떨어져 살면서 멀어지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손주의 흠이나 짐이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자식이나 손주를 둔 부모들이라면 이런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손주가 사준 고운 한복을 입고 옅게 화장까지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예비 손주 며느리와 그 부모는 벌써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솔직히 예비 사돈 내외 둘 다 강팍한 얼굴에 차가운 목소리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웃는 낯으로 예의를 지키기에 저도 가만히 말을 섞었어요. 예식 날짜며 예물 예단 등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저희 집안 사정을 알아서인지 그쪽에선 예물 예단도 생략하자고요. 아이들 신혼집도 집도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고맙던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손주 결혼하는데 못 하나 해주는 게 없어 마음에 걸렸는데 신혼집까지 해주겠다니. 아유 뭘요. 김 교수가 우리 집 사위가 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돈어른. 앞으로 김 교수는 저희가 책임지고 정 교수 자리까지 잘 보필할게요. 예비 안 싸더니 살갑게 웃으며 제 감사 인사를 받더라고요. 그 집이 별다른 명예 없이 벼락부자가 된 집이라 그런가 젊은 나이에 교수로 임용된 저희 손주를 좋게 본 것 같더군요.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큰 탈 없이 나름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본 식사가 끝나고 후식이 나올 무렵 예비 안 싸더니 갑자기 수상한 운을 떼더군요. 저기 사돈어른,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애들 결혼식은 참석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본새가 뭐랄까 참 묘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자 갑자기 예비 안 싸더니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더군요. 그러지 마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이거 받으시고 결혼식 대신 이 돈으로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그게 사돈 어른도 애들도 더 좋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비 손주 며느리 집안에선 저를 아이 결혼식에 참석 못하게 할 속셈이었어요. 허리도 굽을 대로 굽은 데다 온갖 고생으로 얼굴도 곪아버린
파지나 줍는 저 같은 더러운 노인네는 식장에 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한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죠.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요. 갑자기 잠자코 있던 손주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커다란 테이블을 갑자기 뒤집어 엎어버리더군요.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요. 놀란 예비 안사돈과 예비 손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죠. 아니 자네 대체 뭐하는 짓인가? 갑자기 왜 상을 뒤엎어? 흥분한 박갓사돈이 마구 고함을 질렀는데요. 손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입을 열더군요. 그러는 당신들이야말로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할머니는 제 하나뿐인 가족인데 결혼식에 왜 여행을 가요? 당연히 제 결혼식에 참석해서 혼주석에 앉으셔야죠. 그러자 할 말이 없는지 예비 박갓사돈이 큼큼 헛기침을 했어요. 그 사이 놀란 마음을 추스른 예비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박간 양반이 사업을 해서 여기저기 팔이 좀 넓지 않나. 그날 거래처 사람이며 뭐며 온갖 지인들이 몰려올 텐데 교수 사이 들였다고 자랑을 있는 대로 해놨는데 사돈 어른을 보면 좀 그렇지 않겠어? 저희 할머니가 어디가 어때서요? 아유, 알만한 사람이 자꾸 왜 그래? 자네 고모랑 고모부도 있다며? 젊은 사람 둘이 혼주석에 앉는 게 더 보기 좋지 않겠어? 그러자 손주가 좀 더 분노에 찬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고모랑 고모부는 제가 할머니랑 힘들 때 아는 척도 안 한 분들이에요. 결혼식도 안 부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해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뭐 이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도 없네요. 어차피 파혼할 거니까요. 손주의 입에서 파혼이란 말이 나오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비 손주 며느리도 경악해선 파르르 떨더군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나랑 파혼할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경호 없는 사람들과는 한 식구로 살 수 없거든. 사업 좀 성공했다고 손에 돈 좀 만졌다고 이렇게 천박하게 굴어도 돼? 그러자 사돈 내외가 흥분해 벌떡 일어나더군요. 뭐야? 천박?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아니, 가진 거 없는 거지 주제 누구더러 천박이래? 이 결혼을 지금 누구 돈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천박하게 번 돈으로 결혼 준비할 거 없다고요. 전 이 결혼 안 합니다. 할머니 가요. 여기 더 있다간 우리까지 천박해주겠어요. 손주는 가만히 서 있던 저를 끌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주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오늘 있었던 일을 신경 쓰지 마세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짓거린 헛소리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뒤처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셨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제 일이라면 당연히 속이 시원했을 테지만 하나뿐인 손주의 일이잖아요. 저 때문에 파혼을 하겠다니 괜히 손주 인생에 걸림돌이 된 것만 같았죠. 그래서 잠자코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재, 너 정말 파혼할 거냐? 나 때문이라면 괜히 그럴 필요 없다. 결혼하고 싶으면 그냥 해도 돼. 이 늙은이가 괜히 네 인생 망치면 쓰겠어. 아까 그 사람들 그래도 네가 대학 교수라고 집도 해주겠다고 하고 네 눈치도 보던데. 정교수 될 때까지 보필하게 했다고도 하고. 그만큼 민재, 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 이 늙은 할미 말고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지. 그러자 운전자를 잡고 있던 손주가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할머니, 왜 할머니 자신을 그렇게 낮춰요? 제가 교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왜 자꾸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세요? 그럼 제가 뭐가 되겠어요? 어느새 손주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덩달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생각해보면 언젠가부터 저는 늘 스스로를 낮추며 살고 있었어요. 특히 손주가 대학 교수가 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턴 제가 손주의 짐이 된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죠.
스스로 제 자신을 쓸모없고 부끄러운 사람이라 여겼고 손주가 더 높은 세상으로 올라갈수록 제 자리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손주 며느리 집안 사람들이 제게 했던 모욕 앞에서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손주의 눈물 섞인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제가 저를 부끄러워할수록 사랑하는 손주 역시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한평생 부끄러움에 갇혀 살았던 나날들이 떠올랐고 무엇보다 손주에게 너무 미안했죠. 민재야, 미안하다. 할미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 잘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도 내가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가 되질 못했구나. 스스로 괜히 작아지고 날 낮추기만 했어. 하지만 이젠 안 그러마. 할미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이제부턴 나도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거다. 아무렴 이렇게 대단한 손주를 키워낸 게 난데 당연히 네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혼주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서 손님 맞이해야지. 안 그러냐? 제 말에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맞아요, 할머니. 이제 당당히 고개 들고 어딜 가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구세요. 할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파혼하겠다는 손주의 결정도 적극 지지했죠. 제가 아는 손주라면 훨씬 더 나은 집안의 아가씨와 결혼할 능력이 충분했으니까요. 이후 예비 손주 며느리는 손주에게 꽤나 매달렸는데요. 그래도 손주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결국 자기도 돌아섰어요. 그쪽 집안에서는 주제도 모른다며 엄청 화를 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파혼하고 나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요. 또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날아오기도 했어요. 바로 미국에 있던 딸이 사위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죠. 처음엔 딸이 제게 말도 없이 이혼했다는 걸 알고 경악했는데요. 딸의 말을 들어보니 잘했다 싶더라고요. 원래도 좀 고가운 구석이 있던 사위는 미국에서도 딸을 살림하는 사람으로 부려먹기만 하고요. 타국에서 외롭고 힘든 딸의 마음은 무시하기만 했다는군요. 그래, 요즘 세상에 뭐 이혼이 흠이냐? 잘 돌아왔다, 영희야. 엄마, 그동안 엄마랑 민지 참 힘들었지? 하나뿐인 딸이 돼선 모른 척해서 미안해. 그 인간 때문에 엄마한테 연락하는 것도 눈치 보여서 내가 정말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면목이 없었는데. 그래도 나 엄마 하나뿐인 딸이잖아.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넌 내 하나뿐인 딸인데. 나야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네가 결혼하고 나 몰라라 했지 않아. 나야말로 미안하다, 영희야. 눈물의 모녀 상봉 이후 딸과 제 사이는 부쩍 돈독해졌어요. 알고 보니 딸은 미국에서 사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용 관련 개인 사업을 했는데요. 그게 크게 성공해서 꽤나 재산을 모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도 민재도 다 책임질게. 민재 대학 정교수 되는 것도 돈 꽤나 필요하지 않아? 그거 다 내가 낼게. 나 모아둔 돈 많아. 미국에서 하던 사업 한국에서도 할 건데 그것도 벌써부터 투자자들이 줄을 섰고, 그동안 못한 효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렇게 딸의 도움으로 저와 손주의 삶은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곰팡이 핀 새 방을 버리고 2층짜리 커다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훨씬 나아졌죠. 딸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손주 역시 빠르게 정교수를 달았고요. 그런데 참 사람이란 게 우습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비 손주 며느리가 다시 손주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예비 사돈 때까지도 저한테 전화해 살살 기더군요. 아이, 사돈 어른, 그때 저희가 너무 죄송했어요. 따로 사과를 드리고 싶었는데 김 교수가 너무 칼같이 굴어서. 김 교수 이번에 정 교수 됐다면서요. 너무 축하드려요. 글쎄요,
우리가 더는 그런 축하 인사를 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그러지 마시고 저희 다시 차려봐요. 네? 우리 성희가 아직도 정 교수를 못 잊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서 정 교수한테 계속 연락은 하는 모양인데 정 교수가 아무 대답 없는 모양이에요. 사돈 어른이 정 교수 좀 설득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뻔뻔한 말에 절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제 와서요? 그럼 이번엔 나 결혼식에 참석해도 되는 건가? 아유, 당연하죠. 그땐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번에 정 교수 고모님도 한국 들어왔다면서요. 듣자 하니 사업을 엄청 크게 한다던데 우리 바깥 양반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겠어요?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하면 좋잖아요. 한 가족들 사이에. 가족은 무슨. 이제 와서 우리 집이 좀 살만해지니까 아쉬워진 모양이지. 정말 끝까지 천박하게 구네. 됐으니까 이만 끊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애가 다른 모양인지 그 집안에선 자기 딸까지 데리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이사한 집 주소는 또 어떻게 한 건지 아마 예비 손주 며느리가 겹지인을 동원해 알아낸 거겠죠. 어쨌든 예비 손주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며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님, 그때 상견례 자리에선 저희 부모님이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할머님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건 절대 제 뜻이 아니고요. 전 어떻게든 할머님 모시고 싶었는데 이롭다. 내가 네 그 가짜는 변명을 들을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 이만 돌아가. 할머님, 왜 그러세요? 저 예뻐해 주셨잖아요. 제발 민재 오빠한테 제 연락 좀 받아달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그때 나 더럽다고 꺼려했던 거 모를 줄 알아? 제 말에 예비 손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고개를 도리질치며 부정하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 더럽다고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날 먼저 일어난 건 치마가 젖어서. 간악한 소리 그만해. 그날 집 밖에서 너랑 민지가 나눴던 대화 다 들었다. 그때 네 더러운 본성을 알아보고 진작에 결혼을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어리석었지. 어쨌든 일 없으니 이만 돌아가. 계속 집 앞에서 이러면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 제 일갈에 예비 며느리와 그 부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무서웠는지 허둥지둥 도망치더군요. 이후 한동안 그 집안 소식은 모른 채 살았는데요. 나중에 손주가 전해준 말로는 웬걸 바깥 양반이 하던 사업이 폭삭망해 폐가망신했다 하대요. 그 탓에 다른 사업하는 집으로 시집가려던 예비 손주 며느리도 또다시 파혼당했고요. 지금은 고향에서 쥐 죽은 듯이 지낸다 하더군요. 동기들 그 누구도 소식을 모른다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인생이란 게 그런 거니 어쩌겠어요. 반면 손주는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본인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론 저도 일자무식이라 잘은 모르지만 딸의 말로는 나름 학회에선 유명한 교수가 됐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딸애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딸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 덕에 딸이 한국 들어온 뒤로 돈 걱정은 해본 일이 없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바라는 건 딱 2개뿐이에요. 그건 바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얼른 예쁜 증손주를 낳아주는 것이죠. 그때까진 제가 죽지 않고 건강해야 할 텐데 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요즘은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요. 지인들과 같이 운동도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그런 생각을 해요. 큰 성공도 좋지만요. 그저 별탈 없이 건강하기만 한 게 최고라고 말이죠. 올해도 이렇게 무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바라시는 일도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